50센트가 피소됐습니다. 전 직원이 협박과 보복에 대한 무서운 주장을 했고 이를 증명할 문자 메시지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50센트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안젤라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 팩스입니다. 커티스 잭슨, 여러분이 50센트로 더 잘아는 그는 래퍼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사업가입니다. 그는 매우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크 메이어스라는 여성은 새로운 소송에서 50센트를 지옥 같은 상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협박, FBI 수사, 그리고 50센트의 측근들이 2006년 버스타 라임스의 경호원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이어스는 자신이 12년 동안 50센트를 위해 일했으며 그 기간 중 일부는 불평 없이 3명의 임원일을 혼자서 해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19년에 메이어스는 최근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과 50센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 메이어스의 변호인들은 잭슨이 자신의 직장을 두려움, 굴욕, 충성도 테스트, 그리고 처벌을 통해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한 방식과 똑같이 운영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돈이 권력을 샀고 권력은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표적이 되었습니다. 메이어스는 소송에서 50센트가 2019년에 자신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메이어스는 50센트가 번 돈을 숨기기 위해 경호원이 그의 어머니에게 집을 사는 일을 도와 파산 사기를 은폐하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2019년 1월 14일 메이어스는 잭슨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계사에게 확인해봤는데 재단을 통해서는 집과 관련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회계사의 조언을 월터스에게 전달했고 최근에 송금된 16만 8천 달러를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잭슨이 제안한 계획에 대한 합법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메이어스 씨는 50센트와 그의 측근들이 래퍼 경호원이 자신의 차를 훔쳤다고 허위 신고를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경호원이 자신에게서 60만 달러를 훔쳤다고 믿었습니다. 메이어 씨는 50센트가 파산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벌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잭슨은 하루 만에 메이어 씨에게 경호원이 자기 차를 훔쳤다는 허위 경찰 신고를 하라고 요청했고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현금 60만 달러를 주 법원에서 훔쳤다고 주장했으며 월터스를 그 도난 혐의로 해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동안 잭슨은 그림자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잭슨은 항상 자신의 불법 행위와 자신 사이에 누군가가 있길 바라거나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길 원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메이어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즉 경호원을 해고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녀는 2019년 3월 말에 해고되었고 퇴직금을 약속받았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50센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소속에 따르면 잭슨이 메이어 씨의 명성을 공격한 후 그녀를 위협하는 캠페인은 그녀의 휴대전화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메이어 씨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뉴욕, 그리고 한 번은 탄자니아에서 온 최소 25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와 관련된 83건이 넘는 괴롭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소송에는 2023년에 받은 이런 문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메시지에 발신자는 나는 내 친구 50이야. 아직 샌디에고에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메이어스 씨는 잘못 걸었어요. 그가 이 번호를 줬나요? 라고 답했습니다. 발신자는 응, 그가 줬어. 번호가 잘못된 건가? 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오늘 밤 저를 들어가서 그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혹시 그와 연락할 수 있나요? 메이어스가 이름이 뭐예요? 라고 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빅터 세나라고 했습니다. 메이어스는 어디서 만났는지 알려주시면 기억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건 어젯밤 샌디에고에서였고 그는 바빠서 잠깐 만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메이어스가 문제 없어요. 어디였는지 알려주세요. 상기시켜드릴게요. 라고 했고 보낸 사람이 샌디에고 파크요. 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이어스는 소송에서 자신이 잭슨이 그의 회사 사이어 스피릿에서 미첼 그린이라는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에 메이어스는 사이어 스피릿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후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메이어스가 누구세요? 라고 답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자 룰입니다 라고 답장했고 메이어스는 누구에게 연락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커티스요 라고 답했습니다. 메이어스는 이 번호 누가 줬나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는 자 룰이 자신에게 전화한 적 없고 50센트와 자 룰이 수십 년간 공개적으로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어 스피릿 민사소송에서 증언하기 전날 밤 메이어스는 너는 고통받을 거야 FIF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FIF는 50센트가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증언 중에 메이어스의 소송에 따르면 50센트의 변호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2006년 브루클린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중 발생한 버스타 라임스의 경호원 이스라엘 라미레즈의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메이어스 소송에 따르면 50센트와 G 유닛 관계자들이 연루됐다고 합니다. 메이어스는 당시에는 잭슨을 위해 일하지 않았으며 증언 후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3일 새벽이 되기 전부터 메이어 씨는 약 3시간 동안 15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그중에는 빵, 빵, 내가 너를 쐈다 라는 음성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그녀는 같은 날짜, 같은 횟수, 같은 새벽 시간에 15통의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메이어스 씨가 법정에서 보고하자 멜리사 크레인 판사는 제가 맡은 사건 중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메이어스 씨는 임금 손실과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티스 잭슨의 변호인들은 이 소송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보낸 성명에서 잭슨의 변호인들은 커티스 50센트라고 썼습니다. 잭슨과 그의 대리인들은 제기된 근거 없는 주장들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최근 모니크 메이어스라는 전 직원이 2019년 3월 27일경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후 제기한 민사 소장에서입니다. 현재까지 잭슨 씨는 어떠한 소장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았으며 그의 대리인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유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 없으며 단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잭슨 씨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이어스 씨는 5년 전에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불만을 품은 전 직원입니다. 이 소송은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를 훨씬 넘어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법적 절차라는 허울을 이용하려는 명백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마이어스 씨는 현재 샤니과 톰킨스를 대리하여 잭슨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이번 소송 제기가 보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임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더 나아가 잭슨 씨는 자신과 현재 및 이전 직원들 그리고 모든 증인에 대한 모든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소장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 주장과는 달리 이러한 위협이 제기되었을 때 잭슨 씨의 법률 자문은 메이어스 양에게 적극적으로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잭슨 씨의 법률 자문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위협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당국에 선제적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며 이 근거 없는 소송이 신속하게 기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아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모너걸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는 형사 변호사이며 빌 코스비와 래퍼 마이크 밀을 변호한 경력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소송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또 시작이네요. 또 한 번 유명 인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최근에 우리가 봤던 다른 사례들, 예를 들어 제이지의 소송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이지의 경우에는 그에게 유리하게 처리됐었죠.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안고 있는 몇몇 법적 문제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송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시효 문제입니다. 모든 주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조지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시효가 몇 년 정도이고 그 기간 내에 문제가 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 메시지 등 위협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피고와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소멸시효를 근거로 한 기각 신청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고 봐야겠죠. 네,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녀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전부나 일부가 사실이라면요. 아마 50센트와 관련된 FBI 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FBI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증언을 위해 대배심 앞에 불려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를 조사해 온 것 같지만 아직 기소된 적은 없다고 해요. 그래요. 그게 문제죠. 그녀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그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해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미 신고가 있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넘겨졌지만 그들은 여기서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거죠. 게다가 이 소송은 또 다른 소송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변호사, 같은 피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오늘은 유리한 근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방어해야겠죠, 제 생각엔. 저는 그녀가 이 문자 메시지와 모든 것들, 문자 메시지 그리고 나중에 음성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것이 보안관 수사관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들이 이를 문서화했다고 말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이런 일들이 수년간 계속됐고 자신이 무서웠으며 정말 겁이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FBI와 보안관 사무실이 아마도 이걸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휴대폰이 일회용 휴대전화이 아니거나 누가 그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누가 그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같은 것들을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누군가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빵, 너 죽었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제 말은 판사 앞에서 선서 진술을 한 뒤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정말 걱정돼요. 네, 당신이 마치 배심원 4번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겪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휴대폰 같은 걸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원고에게 너무 불리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소송을 터뜨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건에서 빠른 합의를 얻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합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 측의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사람이 그의 측근이었다는 사실이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분명히 협박을 받았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에게는 불리한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고 측은 앞으로 진짜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피해야 하고 왜 기다렸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들, 당신이 제기한 그런 질문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3명의 임원일을 하고 있었지만 불평하지도 않았고 추가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3년 동안 3명의 임원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녀는 2019년에 3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커티스 잭슨의 요청으로 불법적인 일을 은폐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커티스 잭슨에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녀는 그가 파산 법원에서 소득을 숨기라고 요구했다거나 그런 일들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가 그녀에게 허위 경찰 신고를 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곳에서는 범죄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파산법원 관련 문제는 그러니까 연방 정부로부터 돈을 숨기는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50센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의혹은 문제가 됩니다.
그녀가 그를 우편 사기 혐의를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그를 여러 범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FBI가 이 혐의들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기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시점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도 소멸시효 때문에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비난한 모든 내용은 비방성 내용이고 몇 가지 범죄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기소를 제기하고 대배심을 소집하고 형사 기소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맞아요. 선정적인 혐의들은 만약 배심원단까지 가게 된다면, 만약 배심원단까지 갈 수 있다면 변호인 측에 정말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배심원단까지 가는 길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추론도 있습니다. 그녀는 2024년에 있었던 이 증언 녹취에서 커티스 잭슨의 변호사들이 버스터 라임스의 스튜디오에서 래퍼가 살해된 사건을 언급했고 그게 완전히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그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그 당시 커티스 잭슨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자신을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그녀의 주장입니다. 그 살인 사건은 아직 미해결입니다. 그녀는 커티스 잭슨의 G-Unit 크루 멤버들이 그 사건 발생 당시 근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그녀는 그의 사람들이 이 살인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은퇴한 뉴욕 경찰국 형사가 이 살인 사건에 유명한 래퍼들이 연루되어 있거나 알고 있었다고 사실상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꽤 대담한 주장인 거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알다시피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두세 번을 다시 읽어야 했어요. 왜 그의 변호사들이 그 주제에 대해 그녀를 증언 녹취 절차에서 신문했겠어요? 저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전혀 말이 안 돼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이것저것 다 던져보고 뭐 하나라도 먹히는지 보자는 식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게 그 중 하나일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살인 사건 조사는 아마도 항상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숨겨진 협박일 수 있어요. 당신이 내가 알기를 바라지 않는 것까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식이죠. 이번엔 정말로 귀 기울이고 있어요. 법정에 들어가서 답변서가 제출되고 판사가 이 사건을 통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청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적절한 소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신청도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들이 실제로 주장하는 민사 위반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15, 20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기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놀랄 일도 아니죠. 지난 3, 4년 동안 유명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중 많은 소송들이 원고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일어난 이스라엘 라미레즈의 미제 살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사건은 브루클린의 버스터 라임스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그 사건에는 50센트를 포함한 G-유닛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꽤 대담한 주장인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소송은 67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67페이지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협박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불안도 겪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많아요. 네, 이건 마치 식료품점에서 볼 수 있는 잡지처럼 읽혀요. 그리고 그건 민사 소장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판사들은 이런 소장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모든 독설과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나면 뭐랄까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러는데 선정적인 세부 사항들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중요한 쟁점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 민사 소송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늦은 시점에 제기됐다는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시효 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약식 판결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그때부터 재미있어지죠.
그때 우리는 모두 배심원 재판을 기대하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50센트라면 이 모든 걸 읽으면서 FBI가 실제로 저를 조사하고 있고 제 이름이 이 미해결 살인사건 수사에서 언급되고 있다면, 그리고 연방 요원들이 제 변호사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저라면 걱정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걱정할 일이 있었다면 그 걱정은 이미 했겠죠. 알다시피 누구든지 적어도 저한테는 항상 거리가 있었어요. 그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는 이 사건에서 진행된 모든 수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분명한 건 자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공개되는 게 그에게는 전혀 재미있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특히 그와 아주 가까웠고 그의 직업적인 삶의 거의 모든 것을 감독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죠. 이 소송이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봤던 다른 소송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죠. 여기서는 그 유명인과 잠깐 알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한동안 중요한 비밀을 지켜온 사람이죠. 저는 그녀가 너무 오래 기다린 건 아닌지 궁금해요. 그녀의 주장 중에 뭔가 정당한 게 있다면 그걸 제기하기에 너무 오래 기다린 건 아닌지 말이죠. 그녀는 퇴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여기서 제기된 주장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저는 퇴직금을 받아야 해요. 퇴직금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모로 너무 부족했고 너무 늦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지금에서야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궁금해지죠. 이번 소송 제기가 혹시 변호인 측이 언급한 또 다른 소송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 상황을 소화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런 식의 주장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수년간 위협을 견뎠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FBI와 관련된 문서 기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안관 사무실의 조사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소멸시효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찾아내야 할 것은 그가 직접 했거나 혹은 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했던 행위이고 그것을 2년 이내에 일어난 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시효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걸 찾지 못한다면 이 소송에서는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제가 처음으로 변호인 측에서 즉각적으로 이봐요, 당신이 시효를 넘겼어요 라고 반응하는 걸 본 경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의 변호사들이 처음 언급한 것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소송장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2024년에 발생한 그 협박들, 즉 법적 시효 내에 있었던 그 협박들이 그 남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시킨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그들이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소송장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지켜보며 기다리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모너걸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송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라임픽스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안젤라 리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